네, 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28일 DMQA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 Agent Debate Solving Complex Problems with LLM입니다. 발표에 앞서 간단히 발표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소연이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제 연구 관심 분야는 테스트 타임 러닝, AI 에이전트, 페더레이티드 러닝입니다.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LLM이 똑똑하다라고 하지만 모든 문제를 잘 풀지는 않습니다. 단순 이제 언어 작업이나 요약 같은 것들은 잘 하지만 복잡한 추론 문제 같은 곳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아래 예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산수인데 약간 추론이 필요한 문제 예시예요. 혜승이는 연필 4자루를 사고 그중 2자루를 친구에게 주었다. 그 후 남은 연필의 2배를 더 샀다. 지금 혜승이는 총 몇 자루를 가지고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은 6자루입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을 때 LLM의 답변이 이렇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답변은 총 4자루라고 했는데 남은 연필을 계산하는 과정을 빠뜨렸습니다. 두 번째 답변 같은 경우에는 2배를 더 샀다를 사용했다라고 잘못 이해해서 연계라는 엉뚱한 답을 냈습니다. 다행히 세 번째 답변에서는 올바른 스텝 바이 스텝 추론을 통해서 정답이 6자루라고 잘 맞췄네요. 결국에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LM은 여전히 복잡한 추론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그 역량이 아직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태스크, 좀 복잡한 추론 태스크에서 성능 향상을 시키기 위해 나온 기존 접근법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셀프 컨시스턴시랑 셀프 리플렉션입니다. 먼저 이제 셀프 컨시스턴시는 이제 하나의 LLM에서 여러 개의 답변을 샘플링한 뒤에 이제 하나의 LLM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던져서 다수결 투표 방식으로 최종 답변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 18달러, 26달러, 18달러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 중 가장 많이 나온 18달러를 최종 정답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셀프 컨시스턴시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셀프 리플렉션은 LLM이 스스로 답변을 평가하고 현재 답변이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답변을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초기 앤서를 초기 답변을 냈는데 이제 LLM 자체가 그 답변에 대해서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제 수정된 답변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답변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다시 또 셀프 이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다시 수정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이 답변은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 답변을 최종 정답으로 도출하게 되는 그런 예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방법들도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이어스 트랩, 즉 이제 편향의 함정인데요. 하나의 LLM 모델은 학습 과정 속에서 데이터 속 편향과 왜곡된 사고 패턴을 그대로 습득하게 됩니다. 셀프 컨시스턴시로 여러 번 질문을 던져도 결국 같은 편향에 갇힌 모델이 답하는 것이라 근본적인 오류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점 생성에도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익스터널 피드백의 부족입니다. 외부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부재하다는 것인데 셀프 리플렉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답변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기 답에 대한 자기 평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틀렸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오류를 스스로 판별해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이 쓴 글의 오타를 본인이 찾기 어려운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 근본적으로 이 장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싱글 LLM 자체만으로는 또 다른 돌파구적인 답변을 찾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AI 에이전트 디베이트입니다. 멀티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결론을 내는 것처럼 여러 LLM 에이전트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의를 하고 협업을 하면서 복잡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멀티 에이전트가 꼭 여러 개의 모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처럼 실제로 다른 모델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같은 종류의 LLM에 서로 다른 프롬프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싱글 에이전트는 하나의 관점으로 답변을 하지만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를 서로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프롬프트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답변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의견이 충돌하고 협력하면서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을 AI 에이전트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멀티 에이전트의 답변을 실제로 토론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최종 답변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버전스 방식입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의 답변을 읽고 이제 자기 답변을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을 하는 방식이 바로 컨버전스 방식인데요.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의견이 yes와 no로 갈렸지만 서로 의견을 라운드를 거치면서 교환하면서 결국 이제 no로 합의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컨버전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지, 심판의 결론을 내리는 방식인데요.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답변을 주고받은 이후에 별도 심판 에이전트가 이제 토론 내역을 보고 최종 답변을 도출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예시는 한 에이전트가 yes, 다른 에이전트가 no라고 했을 때 판사 역할의 에이전트가 두 에이전트들이 나눴던 토론 내역을 살펴본 후에 no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팅 방식인데 여러 에이전트가 답변을 냈을 때 이 답변을 기반으로 다수결이나 가중투표로 최종 답을 도출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신뢰도를 기반으로 한 가중투표 방식이 지금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방법론 하나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방법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Improving Factuality and Reasoning in Language Models Through Multi-Agent Debate라는 이름의 논문인데요. 방법론 명칭이 따로 없어서 디베이트라고 방법론 이름을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이트는 2023년 구글 브레인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인용수가 무려 이제 1177회에 달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연구이고요. AI 에이전트 디베이트의 문을 연 연구입니다. 네,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제 여러 LLM 에이전트가 서로 답변을 읽고 반박하거나 수정하면서 반복적으로 토론한다면 단일 에이전트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아래 보시면 이런 여러 데이터셋에서 단일 모델보다 여러 에이전트 기반의 토론을 진행한 성능이 훨씬 좋다는 것을, 모든 데이터셋에서 훨씬 좋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라운드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근거와 논리를 강화시키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수렴된 답변을 도출하는 방식이 바로 디베이트 방식입니다. 디베이트의 토론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라운드를 거치면서 여러 에이전트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수렴된 답변을 도출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제 아래 예시는 에이전트가 두 개 있고 GPT라는 하나의 종류의 모델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라운드 1에서는 에이전트 1과 에이전트 2가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각각 토픽만, 그러니까 질문만 입력받아서 각각 초기 답변을 생성을 합니다. 이제 이때 에이전트 1의 답변을 먼저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에이전트 2의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라운드 2부터는 이제 상대방의 답변과 함께 토픽을 함께 프롬프트로 받아서 이제 상대의 의견을 참고해서 자신의 답변을 수정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이제 라운드를 계속 거치면서 점차 의견이 수렴되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아래 예시를 보시면 라운드 1에서는 yes와 no로 의견이 갈렸지만 라운드 2에서도 여전히 합의 실패. 근데 그러다가 이제 라운드 3에 와서야 비로소 둘을 다 yes로 의견이 수렴되어서 토론이 종료되고 최종 답변이 yes로 도출된 그런 예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질문은요, 이제 보물상자에 175개의 다이아몬드가 있고, 35개, 다이아몬드보다 35개 적은 루비가 있고, 그리고 루비보다 2배 많은 에메랄드가 있을 때, 보물상자 안에 몇 개의 부속들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추론이 필요한 산술 문제입니다. 이제 에이전트 1을 먼저 보시면요. 루비 개수를 x로 놓고, 에메랄드는 이렇게 2x-35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실수가 있는데요. 총 보석 개수를 이제 3x 플러스 105로 계산한 후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x는 40임을 찾아내고 최종 답을 225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건 오답이고요. 반면 에이전트 2는 다이아몬드가 이제 175개라는 확실한 정보에서 출발을 해서요. 루비는 다이아몬드보다 35개 적으니까 140개고, 에메랄드는 루비의 두 배니까 280개. 그래서 그 175 더하기 140 더하기 280은 595다라는 정답을 냈습니다. 네, 흥미로운 건 이 다음 라운드인데요. 라운드 2에서 프롬프트를 보시면 여기 프롬프트에 이제 입력되는 이 인풋 값에 다른 에이전트의 답변을 추가 정보로 활용을 해서 업데이트된 답변을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입력을 통해서 다른 관점의 답변을 비판적으로 한번 수용을 해보고 자신의 답변을 수정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1이 조금 변화를 합니다. 다른 에이전트들의 답변을 보니까 두 가지 답이 나왔네요 하면서 루비가 40개와 총 225개 또 있었고 루비가 140개와 595개 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오류를 발견을 하는데요. 루비 개수는 175 빼기 35개로 140개가 맞네요. 그래서 두 번째 에이전트의 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하고 에메랄드 계산에서 혼선이 있어서 최종 답을 560이라고 잘못 냅니다. 여전히 오답인 거고요. 에이전트 2는요. 다른 에이전트들의 답변을 검토를 해봤는데 저는 두 번째 에이전트가 루비 140개 총 595개라고 한 것에 여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답은 595입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정답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운드 3에 와서는요, 에이전트 1은 다른 에이전트들의 답변을 이제 검토를 해본 결과, 저도 두 번째 에이전트에 동의를 합니다. 총 이제 보석은 595개고, 제 답은 이제 595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드디어 정답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2는 다른 에이전트들의 답변을 검토한 결과 저 역시 답은 595개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에이전트 2도 여전히 정답을 맞추었고요. 이제 두 에이전트가 동일한 답변을 냈기 때문에 의견이 수렴했기 때문에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디베이트에 여러 라운드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올바른 논리로 수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았는데요. 처음엔 에이전트 1이 완전히 틀렸지만 에이전트 2의 올바른 추론을 보고 자신의 실수를 점점 깨닫고 결국 정답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예시입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인데요. 정량적 결과 파트입니다. 데이터셋은 단순히 산술 문제인 arithmetic이랑 수학 추론 문제인 GSM8K 그리고 체스 다음 수를 예측하는 체스 move prediction 총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요. 이제 앞선 예시와 달리 본 실험에서는 이제 디베이터가 셋, 그리고 최대 라운드는 2로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언어 모델이 자신의 초기 생성 결과를 비판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그런 리플렉션 기법 역시 성능을 싱글 에이전트에 비해서 다소 이제 향상시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실험 결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에이전트 기반으로 토론을 하는 방식인 이제 디베이트 방식을 적용했을 때 다른 방식에 비해서 토론 능력을 모든 과제에서 이제 크게 향상시키는 실질적인 성능 향상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가 단순히 이제 여러 답변을 모아서 다수결 투표를 하는 그런 것보다도 서로 비판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추론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다음은 정성적 결과인데요. 이 실험 결과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제 모든 모델이 처음엔 잘못된 답을 내더라도 서로 추론을 이제 비판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올바른 답에 도달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답은 마이너스 122인데 처음에는 아무도 마이너스 122를 정답으로 내지 못했지만 라운드를 거쳐가면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정답을 맞추게 되는 뭐 그런 케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의 목적이 뭐 올바른 답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토론 과정을 통해 정답에 수렴하도록 만드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다라고 이제 본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요 실험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수와 에이전트 수가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것인데요. 이제 먼저 라운드 수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수가 증가할수록 성능도 이제 증가를 하지만 뭐 4라운드 초과부터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에이전트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많을수록 성능이 향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참여 에이전트 수가 많아지면 이제 모든 에이전트의 답변을 그대로 컴캣을 해서 그대로 이어붙여서 다른 에이전트에게 제공했을 때보다 이제 파란색 선인 한 번 요약한 후에 제공하는 방식이 성능이 약간 더 우수한데요. 이제 이는 에이전트 수가 많아졌을 때 컨텍스트를 이제 그대로 제공을 한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모델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적당한 요약을 통해 제공을 했을 때 더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론인 디베이트였고요. 네, 두 번째 방법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논문은 Encouraging Divergent Thinking in Large Language Models Through Multi-Agent Debate라는 논문인데요. 이제 MED라는 방법론입니다. 2024년 EMNLP 논문으로 인용수 약 776회의 연구이고요. 네, 이 MED라는 방법론의 핵심 기여는 바로 이제 Divergent Thinking, 즉 이제 확산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인데요. 이제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셀프 리플렉션 방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요. 분홍색 막대가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고요. 파란색 막대가 셀프 리플렉션입니다. 이 Y축의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앞 라운드와 서로 의견이 다르면 1, 동일하면 0으로 책정해서 만들어낸 지표인데요. 이제 1에 가까울수록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다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 즉 여기서 MED라는 방법론은 이터레이션 1에서는 약 0.8, 이터레이션 2에서는 0.75 정도로 계속 높은 수준의 수치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셀프 리플렉션은 모든 이터레이션에서 0.1에서 0.25 정도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셀프 리플렉션은 한번 확신을 가지면 이후 라운드에서도 같은 생각에 갇혀서 새로운 관점을 생성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신을 가지면 처음 입장이 틀렸어도 스스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드는요,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 반박하고 토론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토론을 진행을 하고요. 별도의 저지 에이전트가 심판 에이전트가 디베이터 에이전트들의 토론 내역을 보고 최종 답변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매드의 토론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는 앞서 봤던 디베이트와 달리 tit-for-tat, 그러니까 서로 반박 구조로 토론을 하고 별도의 저치 에이전트가 최종 답변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라운드 1만 먼저 보시면 에이전트 1은 이제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토픽은 이제 질문이죠. 토픽과 그리고 역할 부여를 받아서 답변을 생성합니다. 에이전트 2도 역시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통해서 토픽과 메타 프롬프트를 통한 토픽과 그리고 역할 부여를 받아서 답변을 생성해내죠. 이렇게 답변을 생성해내고요. 이때도 한 에이전트 발화 후 그 다음 에이전트가 순차적으로 발화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디베이트와 어느 정도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지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는데요. 저지는 프롬프트를 통해서 디베이트 히스토리, 그러니까 에이전트 1과 여기서는 에이전트 2의 모든 답변 내역과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내역들을 토론 내역들을 어, 입력받아서 토픽과 그리고 저지의 역할 부여를 받는 그런 것까지
프롬프트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저지 에이전트의 최종 답변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게 최종 답변이고요. 이때 이제 이 저지 에이전트가 판단하기에 충분한 그런 타당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다면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제 저지는 단순히 정답만 고르는 역할이 아니라 토론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프롬프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고자 하는데요. 앞서 매드의 핵심은 Divergent Thinking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서로 반박하는 tit-for-tat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이러한 프롬프트 내 문구들을 통해서 유도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메타 프롬프트를 보시면요. 양쪽 에이전트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기본 지침이 주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토론자입니다. 토론 대회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서로의 관점에 완전히 동의할 필요는 없으며 우리의 목표는 올바른 답을 찾는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협력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핵심은 이제 역할 부여에 있습니다. 에이전트 1에게는 affirmative debater 프롬프트가 주어집니다. 이제 you are affirmative side라고 말을 하면서 긍정 측 입장을 취하라고 지시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에이전트 2에게는 negative debater 프롬프트를 주고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 you are negative side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에 반대하라는 그런 명시적인 지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에이전트 1과 에이전트 2는 서로 자연스럽게 반박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 단순히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논리를 비판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매드가 다양한 관점을 이끌어내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네, 이 저치 프롬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You are a moderator라고 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부여를 하고 있고요. 이 두 토론자의 답변과 관점을 모두 듣고 각 라운드가 이제 끝날 때마다 양측의 답변을 평가하여 어느 쪽이 올바른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담은 프롬프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실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질문인데요. 원의 회전에 대한 그런 기하학적인 문제인데 왼쪽은 COT와 셀프 리플렉션 방식이고요. 이제 체인 오브 섯으로 먼저 답을 내는데 여기서 보시면 원 A는 원 B 주위를 3번 회전한다 라는 오답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리플렉션 단계를 체인 오브 섯 다음에 이제 셀프 리플렉션 단계를 보시면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올바른 공식도 사용을 했고요. 근데 정확하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면서 제 셀프 리플렉션 결과 제 답이 맞다고 확신을 합니다. 원 A는 3번 회전합니다. 라고 오답을 고집을 하는데요. 이제 이는 혼자 생각해서 답을 내기 때문에 스스로 만든 오류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오답을 도출하게 된 것이죠. 제 오른쪽은 매드 방식인데요. 첫 번째 에이전트가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총 회전수를 구하려면 원 A가 자기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과 원 B 주위를 도는 것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 A는 자기 중심으로 3번, 원 B 중심으로 1번, 총 4번 회전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두 번째 에이전트는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이러면서 뭐라 반박을 하고요. 세 번째 에이전트는 다시 이제 이 첫 번째 에이전트랑 동일한 에이전트인데요. 그것도 타당한 지점이지만 하면서 이 두 번째 에이전트의 말에 반박을 하면서 뭐라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핑퐁하면서 주고받은 그런 내역을 이 저치 에이전트가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이제 결론은 네거티브 사이드가 여기서 네거티브 사이드는 이 친구고요. 네거티브 사이드가 올바르게 고려했습니다. 원 A가 회전하는 것과 원 B 주위 도는 것을 모두 고려했지만 affirmative side는 원 B 주위 회전만 고려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4입니다. 라고 하면서 올바른 답을 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면서 이제 새로운 논리가 등장을 하면서 정답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매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인데요. 이때 실험은 Common Sense Machine Translation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런 태스크인데요. 이 데이터셋의 특징은 이제 올바른 번역을 위해서는 직역이 아니라 어떤 상식적인 그런 지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직관적으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직역 자체가 올바른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론이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가는 이제 세 가지 지표로 이루어지는데요. 자동평가 지표 두 개랑 그리고 인간평가 지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면 GPT 3.5 터보를 백본으로 사용했음에도 이제 매드를 적용했을 시에는 GPT-4, 그러니까 더 강력한 모델인 GPT-4보다도 우수한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오픈소스 모델의 경우에도 매드를 적용했을 때 모든 지표에서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번역 예시를 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잘 몰라서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영어를 번역해보자면 적의 한사단을 먹어치우다라는 뜻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의미는 군사 용어로 적의 한사단을 섬멸하다, 전멸시키다 요거라고 하는데요. 즉 해석이 먹는다가 아니라 없앤다, 제거한다로 돼야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GPT 3.5나 터보나 GPT-4 모두 그리고 셀프 리플렉트까지 적용한 이것까지 모두 잘못 직역하여 그냥 it up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는데 이 GPT 3.5에다가 매드를 적용했을 때 eliminate라고 제대로 제거한다라고 제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양한 사고 경로를 탐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번역, 제대로 된 의역을 생성해서 올바르게 번역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Counterintuitive Arithmetic Reasoning이라는 데이터셋의 실험 결과입니다.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앞에서도 디베이트에서도 나왔던 산술 추론 데이터셋인 GSM8K나 멀티RS보다도 훨씬 어려운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이 데이터셋의 특징은 직관적으로 이게 답이겠지라고 착각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숨겨진 함정이 포함된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직관적인 답을 내게 된다면 대부분 틀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은 잘못된 직관을 억제하고 다단계 추론이 필요한 좀 어려운 산술 추론 데이터셋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에도 GPT 3.5에다가 매드를 적용했을 때 GPT-4보다는 앞선 데이터셋의 결과처럼 GPT-4를 능가하는은 아니고요. GPT-4보다는 성능이 좋지는 못하였으나 다른 COT나 셀프 컨시스턴시, 셀프 리플렉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치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여기 이 실험이요. 서로 다른 강도의 모델을 디베이터와 저치로 조합을 해보았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본 건데요. 이제 스트롱 디베이터와 윅 저치의 조합을 했을 때 성능이 윅 디베이터와 스트롱 저치의 성능보다 훨씬 좋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토론자가 강력하면 판별자인 저치가 약해도 괜찮지만 토론자가 약하면 디베이터가 약하면 판별자가 강해도 어느 한계가 성능에 이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디베이터가 이제 오픈소스 모델일 때보다 GPT 3.5 모델일 때 저치가 어떤 모델이든지 상관없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른쪽 아래 표를 보시면요. 자신과 동일한 LLM의 LLM을 사용한 디베이터의 답변을 더 자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GPT-4가 저치일 때 디베이터가 이제 GPT-4인 이 네거티브의 답변을 더 자주 선택한다. 또는 여기서는 affirmative의 답변을 더 많이 선택한다. 요런 자신과 동일한 LLM을 사용한 디베이터의 답변을 더 자주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에이전트들의 LLM이 동일하다면 네거티브 사이드를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디베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디베이터의 수가 증가를 하면 정답 처리 능력이, 그러니까 작문 처리 능력이 약한 모델에서는 성능 저하가 있다는 점인데요. 아래 표에 보시면 디베이터가 늘어나는데 성능은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서 디베이트에서도 설명드렸듯 토론자 수가 증가하면 토론 내용의 길이와 복잡성이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치는 더 많은 양의 텍스트에서 정보를 요약해서 판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양의 텍스트에서 정보를 요약해서 판별하는 것은 이제 어렵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과이고요. 두 번째로는 적절한 수준의 디베이터 간 맞대응, T4텍 구조는 성능 향상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인데요. 가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의견 불일치도랑 그리고 모호성 해소도라는 이런 수치가 있는데요. 이제 맞대응 강도가 높아질수록 모호성 해소도는 높아지지만 이제 여기서 가장 높은 강도 3에서는 레벨 3에서는 의견 불일치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오히려 성능이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적절한 맞대응 수준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논쟁을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질문일수록 더 많은 토론 라운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본 요 세 번째 실험은 이제 얼마 만에 이제 라운드가 종료가 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휴먼 스코어의 숫자가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1라운드 만에 답이 나왔지만 이제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 많은 토론 라운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토론 방식인 매드라는 방식이었고요.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토론 방식인데요. 마지막 논문은 Reconcile이라고 Roundtable Conference Improves Reasoning via Consensus Among Diverse LLMs라는 논문입니다. 2024년 ACL에서 나온 논문으로 인용수 약 207회의 연구이고요. 오늘 소개드린 연구 중에서는 순서대로 해서 가장 뒤에 나온 논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 방식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 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동일 종류의 모델에 기반을 해서 토론을 진행했다는 점인데요. 물론 프롬프트로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거나 다른 관점을 유도하긴 했지만 결국 같은 모델이 여러 번 답변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계열의 모델로부터 얻은 피드백은 어떨까요? 챗GPT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클로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레컨사일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LLM 모델을 활용을 해서 생성한 각 답변의 신뢰도 기반 가중투표를 통해서 최종 답을 도출하는 구조를 제안을 합니다. 보시면 아까와 달리 세 개의 서로 다른 종류 모델의 디베이터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각 모델이 자신의 컨피던스 스코어와 함께 답변을 제시를 하고요. 이를 종합해서 가중투표로 최종 답변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얼마나 확신하는지까지 고려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컨사일은 진짜 다양한 모델들의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서 더욱 러버스트하고 정확한 그런 답변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레컨사일의 토론 방식을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예시는 챗GPT랑 클로드, 바드를 사용한 예시입니다. 네, 이제 8월은 지구 일부 지역에서 겨울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각 에이전트들은 각각의 프롬프트로, 네, 여기 이니셜 프롬프트를 이렇게 확대해 놨는데요. 각각의 프롬프트로 이러한 질문과 그리고 얼마나 답변을 신뢰하는지 스코어링하는 그런 지시를 입력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각 답변과 yes나 no를 내놓고 그리고 각 답변에 대한 신뢰도 스코어까지 함께 내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 에이전트의 답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가 진행되게 됩니다. 라운드 2에서는 각 에이전트에게 입력되는 프롬프트가 살짝 달라집니다.
이 디스커션 프롬프트를 확대해 놓은 건데요. 이제 아까 입력됐던 이니셜 프롬프트인 뭐 질문과 그리고 스코어링하라는 지시도 역시 들어가고요. 뭐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이전 라운드에서 각 에이전트들이 발화했던 내역인 토론 히스토리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인데요. 이제 각 에이전트들의 답변 그리고 뭐 근거뿐만 아니라 컨피던스 스코어가 지금 리컨사일엔 새로 있는 것이죠. 이 컨피던스 스코어까지 함께 프롬프트에 넣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입력한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나서 새로 보정된 답변과 신뢰도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도 에이전트 간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yes, yes, no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는 최종으로 yes로 이제 모두 합의가 되게 되었네요. 이제 그래서 합의가 됐다면 최종 답변은 yes가 되게 됩니다. 만일 최대 라운드가 3인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요. 이제 바로 가중투표를 통해 최종 답변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가중투표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방금 산출된 요 스코어 있잖아요. 신뢰도 스코어.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살짝의 보정을 해줍니다. 이제 왜냐하면 LLM 모델은 보통 과도한 확신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투표 가중치를 쓰면 보통 이 높은 숫자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 신뢰도 간 구분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보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0.9에서 1 사이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 0.8로 살짝 낮춰주고요. 이렇게 조금씩 낮춰주는 그래서 조금 더 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보정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보정을 해준 다음에 각 에이전트들의 답변에 대해서 이 보정된 신뢰도 기반 가중 투표를 진행을 해줍니다. 이제 만약 다수결이었다면 yes, no, no니까 no가 답변이었겠지만 이렇게 신뢰도를 고려한 가중투표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yes가 최종 답변으로 산출되게 됩니다. 네, 실험 결과입니다. 본 실험에서는 상식 추론 데이터셋 2가지, 그리고 산술 추론 데이터셋 3가지, 그리고 논리 추론 문제 1가지를 사용했는데요. 5개의 모든 데이터셋에서 레컨사일은 동일 모델 기반의 단일 에이전트 그리고 다중 에이전트 베이스라인을 모두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GPT-4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GPT-4보다 커먼센스 태스크에서는 GPT-4보다도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수학 추론 문제 GSM8K에서의 개선폭은 조금 작았는데요. 그것은 어, 챗GPT의 이제 초기 성능이 이미 이제 상당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재밌었던 점이 논문에서 말하기를 이제 GPT-4가 GSM8K에서 특히 강한 결과를 보인 것은 GPT-4의 프리트레이닝 데이터에 GSM8K의 일부 학습 샘플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GPT-4보다는 아니지만 소폭의 성능 개선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두 실험은 이제 2가지 결론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레컨사일은 다양한 성능 수준의 에이전트에도 잘 일반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성능이 강한 에이전트에 이런 라마와 같은 보다 성능이 비교적 약한 에이전트를 추가하여 멀티 에이전트로 토론을 시켜도 성능 향상이 단일 에이전트로 했을 때보다 그리고 뭐 똑같은 모델을 3개 했을 때보다도 성능이 더 좋았고요. 이제 뭐 여기 성능이 잘못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GPT 3개가 아니라 클로드 3개입니다. 이는 이제 뭐 더 성능이 강한 에이전트도 비교적 약한 에이전트로부터 유용한 외부 피드백을 얻어 성능 향상이 가능함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레컨사일은 도메인 특화 에이전트에도 잘 일반화된다라는 점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메스라는 산술 추론 데이터셋에다가 진행한 실험 결과인데요. 이 고래 모양 모델은요. 딥시크에서 만든 산술 태스크 특화 모델인데요. 도메인 특화 모델인 것인데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 도메인 특화 모델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도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다른 모델들을 함께 활용해서 이제 토론을 했을 때 성능이 더 향상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도메인 특화 에이전트도 또한 도메인에 특화되지 않은 에이전트로부터 유용한 외부 피드백을 얻어서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답변간 유사도 분석 실험입니다. 표를 보시면 지금 버트 스코어라는 지표로 측정을 했는데요. 이제 이 DA1, A2라는 것은 이제 뭐 A1, 에이전트 1과 에이전트 2의 답변 유사도를 의미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서로 다른 종류의 모델이 디베이터로 참여했을 때 설명은 같은 모델이 생성한 설명보다 더 다양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실험을 하나 종류의 모델을 사용할 때는요. 템퍼러처를 1로 올려서 최대한 다양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최대한 다양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모델을 활용한 경우가 더 답변의 다양성 정도가 높았다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종류의 모델을 쓰는 것이 더욱 새로운 관점의 답변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어, 여기까지가 마지막 방법론 설명인 reconcile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오늘은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멀티 에이전트 디베이트란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 토론, 경쟁을 수행을 하면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대표적인 토론 방식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여러 에이전트가 서로의 답변을 읽고 수정하면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을 하는 그런 디베이트라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다른 관점을 가진 에이전트가 서로 답변을 주고받은 이후 별도의 심판 에이전트가 최종 답을 도출하는 매드라는 방식이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서로 다른 종류 모델을 활용한 에이전트가 답변을 내고 가중투표로 최종 답을 도출하는 그런 리컨사일이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 토론 방식을 살펴보았고요. 세 가지 방식 모두 싱글 LLM을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여러 에이전트가 협력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를 비판하면서 싱글 에이전트로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추론 능력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 11월 28일 금요일 세미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